자, 여기까지 이제 대강 김현승의 배경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김현승의 대표작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해서 이 김현승의 대표작을 좀 봐야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김현승 초기에 대표적인 플라타나스라고 했습니다. 플라타나스는 가로수, 여러분들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가로수 나무입니다. 사실 원래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었죠. 근데 이게 해방 이후 이게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거리마다를 했는데 너무 번성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피해를 줘서 지금 많이 잘라버렸습니다. 어쨌든 그 생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 플라타나스. 플라타나스. 여러분들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내가 시를 쓰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를 쓰면서 어떤 대상을 고르게 됩니다. 그럼 지나다가, 무성하게 자란 플라타나스를 보고 저걸 시로 써야 되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쓸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공부하면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쓸까?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 공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 플라타나스라고 하는 이 나무를 시로 쓰는데 어떻게 쓸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플라타나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플라타나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드린다. 먼 길에 오를 때 홀로 되어 외로울 때 플라타나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나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나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것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릴 것이다. 길이다. 열린 길이다. 자,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아까 아주 어려운 내용을 대단히 서정적으로 썼다 그랬습니다. 서정적이란 객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러내는데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결국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시가 서정시입니다. 그럼 감정에 호소하려면 왜 감정에 호소하느냐? 감정에 호소해야 마음이 움직이죠. 그럼 시의 생명은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지식을 전하려면 왜 씻습니까? 유식하게 그냥 하면 되죠. 문제는 그 유식한 내용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정적 의식을 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감정을 움직이는데 그 감정을 움직일 때는 서정적입니다. 이것은 사실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음악적인 방법, 하나는 회화적인 방법. 두 가지. 예술이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예술, 미술과 음악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장르예요, 이게. 근데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음악하고 미술입니다. 그럼 음악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소리, 리듬입니다. 음악의 핵심은 리듬입니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럼 미술은 뭐냐? 미술은 색깔. 색깔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청각에 호소하고 하나는 시각에 호소한다. 이렇게 크게 보면 그렇죠. 이것을 시학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시는 뭐냐? 그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 게 시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음악적인 것하고 미술적인 그 요소를 합쳐서 표현한 게 바로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 감동적인 시를 쓰려면 바로 음악적인 요소와 회화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음악적인 요소의 구체적인 게 뭐냐? 우리는 이것을 리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리듬을 뭐 더 크게 말하면 문율, 다시 말해 시의 음악성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색깔인데 미술의 색깔인 것처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요소를 통해서 생각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요소를 거치지 않고 표현한다? 그건 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시에는 음악적인 요소와 회화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리듬과 색깔, 다시 말하면 운율과 이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학적 표현을 하면 리듬과 이미지.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리듬과 은유, 메타폰, 이렇게 말하죠.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원리 속에 있는 것을 반복해서 잘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게 시인의 일생입니다. 그 대단한 거창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생각을, 내 관념을, 내 철학을 리듬과 이미지를 통해서 감동스럽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시죠. 자, 그걸 우리는 이 플라타네스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 꿈을 아느냐, 내게 뭘. 그러니까 어조가 벌써 그 뭔가 호소력을 갖고서 이렇게 선입법이죠. 근데 거기다 매 연마다 이게 6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근데 이 사람은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 꿈을 나느냐, 내게 모르면 플라타나스. 2년, 너는 3할 줄 모르나 플라타나스. 3년, 먼 길에 울죠. 흘러했을 때 플라타나스. 그리고 4년도 내 영혼을 가도 조련만 플라타나스. 마지막도 플라타나스. 왜 플라타나스가 이렇게 반복돼? 한마디 해서 그만이지. 또 안 할 수도 있죠. 왜? 제목이 플라타나스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럼 왜 넣었을까요? 우리가 음악에서 보면 후렴이라는 게 있죠. 반복되는 후렴. 음악성을 높이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거저는 게 아니에요. 음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넣으니까 호소력이 있어요. 감동을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걸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그 형식상으로 리듬, 반복적 리듬을 잘 사용했다. 이런 게 볼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의 색깔은 뭐 있느냐? 색깔도 있습니다.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요것도 벌써 이미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플라타나스 보고,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플라타나스. 그래, 플라타나스야, 너 꿈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플라타나스 보고 왜 너라고 했어요? 너. 그러니까, 나무를 인격적인 존재인 너로 바꿔줘. 의인화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바꾼 것도. 그러니까 플라타나스 아느냐,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그러니까 플라타나스 너에게 물으면. 플라타나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의 머리는 오늘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이게 뭔 소리야?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각적인 어떤 미술 작품처럼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는 말은 네, 그 잎이 무성해가지고 파랗다. 근데 하늘에 젖어 있다. 이렇게 바꾸면서 굉장히 이건 이렇게 말해. 꿈을 아느냐? 너 꿈이 뭔지 아냐? 그걸 물었더니 벌써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그 머리가 파란 하늘이 그게 꿈이죠. 꿈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니까 플라타나스 보면은 온통 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꿈을 아느냐? 친구에게 묻듯이 꿈을 아느냐? 내게 머리는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꿈이 무성한 그런 존재로 플라타나스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플라타나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누린다.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이건 유식한 말이죠. 좀 사모할 줄 모른다. 그럼 이 사모할 줄 모른다는 것은 뭐 사랑할 줄 모른다. 또는 나무 네가 뭐 그런 생각이 있겠냐. 뭐 사랑하네, 무슨 뭐 베푸네. 이런 거 너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누린다. 남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 네가 그늘을 만들어준다. 너 사랑을 베풀 줄 아는구나. 그러니 너도 나와 같은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진 존재로구나.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게 해서 플라타나스가 나와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먼 길에 오를지. 그러니까 이 그늘이니 파란 하늘이 이런 거 다 이미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먼 길에 오를지 홀로 되어 외로울지 플라타나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팔자가 비슷해. 그래서 먼 길을 오를지, 먼 길을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왔어요. 이 인생 긴 역정 속에서 홀로 되어 외로울지, 그리고 홀로 되어 외로울 때 플라타. 너는 그 길을 너도 그런 길을 걸어왔지 않냐?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왔지 않냐? 하는 것으로 해서 이 플라타나스와 나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자,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나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존재야. 그러니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그래서 내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는 너와 함께 절대적인 존재, 우리 피조물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애로운 존재다. 너나 나나 애로운 존재다. 자, 그래서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그 얘기는 결국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날, 인생 종점에 막 빠지, 인생 끝나는 날, 플라타나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은 뭡니까? 죽음을 맞아줄 무덤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뭐 안식처가 있냐? 죽은 다음에 너 안식처가 있냐? 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래서 나도 너나 같이 동반자가 되고 싶은데 안식처에 같이 가고 싶은데 왜?
그것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라. 그것은 아름다운 별도 있고 사랑하는 창도 있지 않냐. 우리가 바로 이 아름다운 별이라는 것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창이라는 어떤 자유로운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플라타나스하고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철저히 고독한 삶의 동반자. 그러니까 플라타나스고 이렇게 높들이를 하는데 사실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상당히 고독한 인생의 동반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이 플라타나스를 통해서 이것을 서정적으로 호소력 있게 표현을 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도 좀 한번 봅시다. 이 시를 보면 한번 여러분들 제가 낭송한 것을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구성했구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시는 경한 복음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그리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자, 리드미컬하죠. 뭐가? 이 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리드미컬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첫년, 두 줄. 둘째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셋째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이 세 마디 때문에 이 시가 훨씬 음악적이죠. 아주 리듬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이 시가 아주 음악성 있게 구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을의 기도도 좋고 가을이라는 시도 좋고 뭐 플라타나스도 좋고 또 뭐도 좋습니다. 이때 우리가 시를 쓸 때 이런 구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첫째는. 둘째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셋째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자, 이 기법을 살려서 여러분들도 만약 나무든지 하늘이든지 들이든지 뭐 강이든지 뭐 어쩌습니다. 강은 눈물이다. 첫째는. 둘째는 제일 첫 번째를 가을은 하늘이다. 강은 하늘이다.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강은 또 산맥이다. 이렇게 첫 번째를 리드미컬하게, 그러니까 형식을 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내용을 보완한다면 3년의 시가 쉽게 써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다른 말로 억지로 이렇게 꾸미지를 말고 어떤 대상을 보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럼 첫째, 가을에는 놀러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가을에는 노래하게 하소서. 세 번째, 가을에는 눈물 짓게 하소서.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 붙이면 3년의 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듬을 잘 살려라. 그러면 굉장히 호소력도 있고 음악적이다. 바로 김현승이 이 가을의 기도는 그걸 잘 살렸어요. 호소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둘째 줄을 조금씩 바꿔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럼 두 번째도 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재미없으니까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좀 바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이렇게 또 바꿨어요. 그 정도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 너무 그렇게 힘들어 고생하지 말고 리듬을 잘 살려라.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리듬을 살렸을 때 훨씬 감동적인 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구성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리듬을 살렸습니다. 너무 따라서 그런 것 같아. 네? 모방을 처음 해도 괜찮아요.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이제 시를 공부한다는 예술을 우리가 공부한다 하는 것은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대생의 과정을 거칩니다. 한두 거 또 하고 남이 한 거 또 하고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법을 배워요. 그래 기법을 익힌 다음에 자기 것을 거기다가 이제 추가해 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기성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처음에는 기법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기법을 살릴 때 이런 흉내를 낼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근데 똑같이 하면 이거 모방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다만 이런 방법을 우리가 하나 참고를 할 수 있다. 자, 가을의 기도. 여러분들은 가을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는 기도야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기도하는 방법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해놓고 자,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까?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처음에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아주 쉽죠. 이 정도는 누가 못 써. 거기까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성의 무게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서정적으로 쉽게 쓰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워서서. 처음에 기도하라 하더니 여기서는 아주 해석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그건 알 수 있죠. 가을은 낙엽이 지는 때죠. 근데 이 사람이 낙엽이 지는 때는 거저 말이 아닙니다. 그때를 기다려 내게 뭔가를 줬어요. 뭘 줬을까? 이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가을 되면 큰 무성하던 나뭇잎들이 쫙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물 간 거죠. 그 많은 욕망도 꿈도 다 떨어진 거예요. 한물 갔어. 한물 간 상태에서 내게 무엇인가 선물을 줬어요. 뭘 줬을까요? 나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깨달음 속에서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입니다. 이것도 참 어렵죠. 겸허한 모국어가 도대체 뭘까? 겸손한 모국어. 모국어는 외래어가 아닙니다. 잡탕이 아니에요. 잡것이 섞여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내 목소리죠. 그러니까 자,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보니까 다 소용없어. 꿈이고 욕망이 다 소용없어. 그 홀로 아까 홀로 고독한 홀로 진정 내 목소리를 내게 하소서 아닙니까? 자,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목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 기도하라니까 빤한 소리 건강을 주소서 뭘 주소서 이런 상투적인 게 아니고 이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정말 모든 게 다 떨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정말 그게 정말
이 기도는 간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 내 영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소서. 그거 아닙니까?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아이고, 그거 쉽죠. 그럼 뭘 사랑하자는 얘기인가?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근데 그 사랑인데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 보니까 이게 뭐예요? 절대자, 유일신이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 이거 다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열매, 이게 뭔일까? 그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열매는 바로 그것은 결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니까 가장 가치 있는 어떤 색이겠죠.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래서 이 풍요로운 그 가치 있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소서. 말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전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또 뭐 신자가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나의 철학, 나의 이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자, 가을에는 그런데 마지막 다 좋은 얘기인데,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여기가 또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고독으로 돌아갑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내 영혼이죠.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홀로 있게 하소서. 이겁니다. 자, 요 대목. 자,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그 속이 아니고. 그럼 굽이치는 바다는 아주 화려한 젊은 시절일 수도 있고 꿈이 많은 시절일 수도 있고, 그거 다 지나서 백합의 골짜기, 백합꽃이만 말하는 골짜기를 지나서 마지막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요게 문제입니다. 그 언젠가 얘기했던가요? 제가 다행히 운 좋게 이 김현성 시인한테 3개월 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난 시간에 조병화 시인한테도 제가 이제 같이 3개월 공부를 김현성 시인한테도 배웠는데, 그래서 이 김현성 시인의 시세계나 이론을 내가 많이 이렇게 받아들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그분의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면 이 내용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니, 홀로 있게 되니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하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김현성은 강의하면서 그가 즐겨서 쓴 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절대 고독에서 나오지만은, 이분이 그 무신론으로 절대 고독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니체입니다. 유명한 그 허무주의 그 실존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니체는 유명한 뭔 얘기를 했어요? 신은 죽었다 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허무한 존재인 것을 말하는데, 그가 그 인간은 허무한 존재고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걸 이 김현석 씨가 아주 열심히 인용을 했고, 그게 내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서 그걸 노트를 했고 난 그걸 많이 써먹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김현석 씨가 그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니체가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뭔 내용이냐 하고 보니까, 여기 인간은 결국 나뭇가지에
인간은 나의 나무가지에는 갈가마귀만 와서 앉아 있다. 이게 니체가 한 말입니다. 나의 나무가지에는 갈가마귀만 와서 앉아 있다. 그러면서 이게 뭔 소리냐? 나의 나무가지에는 갈가마귀만 와서 앉아있다. 그 얘기는 나무가지라는 것은 무성한 시대의 나무가 아니고 그 무성한 잎이 다 떨어진 나무. 그걸 말합니다. 안성한 나무. 그럼 인생에 있어서 나무가지는 뭐예요? 젊음과 꿈과 희망과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 그걸 다 포기한 상태. 그게 바로 나무가지 상태다. 그것입니다. 고목, 나무의 상태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포기된 상태. 이게 나무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꿈과 희망과 욕망과 모든 것이 포기된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죠?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거 포기 못하죠. 인간은.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나무가지 상태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포기된 상태,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 죽음의 상태에는 뭐만 있냐? 갈가마귀만 와서 앉아있다. 죽으면 뜯어먹을 가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 있어서 모든 욕망과 꿈이 상실된 그 상태에서 인간에게 남는 것은 뭐요? 죽음밖에 없다. 그겁니다. 이 비장하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무가지.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나무가지에 다들 지금 가을입니다. 가을 마른 나무가지는 꿈과 희망이 모두 다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 상실된 상태에 분명히 남아있는 것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죽음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홀로 있는 상태고 그게 바로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그 뭐 인간적인 모든 세속적인 거 모든 거 다 잘라버리고 솔직히 보면 남는 게 뭐냐 하나 확실한 거 외로운 존재, 고독한 존재, 죽음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현승의 고독은 대단히 철학적이고 높은 경지에 있는 고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그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다 떼어내버리고 오직 본질적인 고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단독적 신 앞에서 나 우뚝이 서 있는 존재이고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 인간이 가장 고독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하면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무 막대기 십자가에 걸려가지고 아버지요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를 하는 상태가 이게 최고의 고독한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와 같이 결국 인간은 다 떼어내버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고독한 존재, 죽음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아마 뭔 소리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심각하게 내가 누구냐, 나란 존재, 인간 존재가 뭐냐 하는 것을 대단히 철학적으로 명상하는 시가 바로